새벽 3시. 최정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또 그 소리였다. 또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 아니, 벽 속에서 나오는 소리. 마치 같은 무언가가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절망적이면서도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리듬. 75의 정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천장에 금이 간 무늬가 보였다. 저 금은 작년부터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이사 온 3달 전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향해 뻗어나가는 혈관처럼,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불길함. 똑똑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머리맡 벽에서 베개 시세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까지 느껴질 정도로. 또 시작이구나.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75해를 살면서 그녀는 충분히 많은 것을 봤다. 한국전쟁 때 티난길에서 본 시신들, 보릿고개 시절 굶주림에 울부짖던 아이들, 남편이 암으로 서서히 죽어가던 그 긴 6개월. 죽음보다 무서운 건 없었다. 귀신, 그깟 것쯤이야. 하지만 이 소리는 달랐다. 귀신의 장난 같은 게 아니라 뭔가 더 절실한 것, 살아있는 사람의 절규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뻐근했다. 관절염.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심해졌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뼈마디가 녹슬은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하지만 이 고통은 익숙했다. 세월이 주는 선물 같은 것. 살아있다는 증거.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서 안경을 찾았었다. 흐릿하던 세상이 조금 선명해졌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13분. 어제도 이 시간이었다. 그제도. 일주일 내내. 항상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그 시간. 정수는 벽에 손을 댔다. 차가운 벽지. 습기가 약간 배어 있었다. 이 오래된 아파트의 단열은 형편없었다. 겨울이면 곰팡이가 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그 너머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맥박처럼 뛰는. 누구세요? 정순이 벽에 대고 물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했다. 마치 길 잃은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소리가 멈췄다. 고요. 너무나 완벽한 고요. 심지어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밤의 소음들 지나가는 차, 개 짖는 소리, 아래층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정적.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도와주세요. 벽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 아니, 소녀의 목소리. 가늘고 떨리고 간절한, 마치 우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은. 정순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눌렀다. 벽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손바닥이 차가워지는 것인가. 누구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동네 아이들의 엄마 같은 존재였다. 5 아이를 키우면서 동네 아이들까지 돌봤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법, 아픈 아이를 보살피는 법, 무서워하는 아이를 안심시키는 법.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갇혔어요. 여기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소리는 점점 더 절실해졌다. 울음이 섞여 있었다. 10년, 아니 그 이상 참아온 울음. 어디 갇혔어요? 304호예요. 이 집에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시간이,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정수는 침을 삼켰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하지만 계속 물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묘. 그리고 희미하게, 너무나 희미하게. 박지은. 그 순간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지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던가. 최근에 누군가 그 이름을 말했다. 얼마나 여기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햇빛을 본 지가 언제인지, 엄마 목소리를 들은 지가, 친구들 웃음소리를, 학교 종소리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마치 저 멀리 사라지는 것처럼, 동굴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기다려요. 가지 마요. 정순이 외쳤다. 내가 도와줄게요. 어떻게든.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고요만이 남았다. 무거운, 답답한, 질식할 것 같은 고요. 정수는 한참을 그렇게 벽에 손을 댄 채 서 있었다. 다리가 저렸다. 발이 시렸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나 다시 그 목소리가 들릴까 봐.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7분. 1시간 가까이 그렇게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가늘고 떨리는, 희망을 잃어가는 목소리. 아침 8시. 햇살이 레이스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맑은 하늘, 푸른 가을 하늘. 저 아래로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갔다. 밤의 공포가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아침. 하지만 정순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벽을 만졌던 그 손. 찬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다. 거울을 봤다. 깊게 패인 주름. 흰 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짧은 머리. 처진 눈꺼풀 아래로 핏발선 눈. 75해의 세월이 새긴 지도 같은 얼굴. 정신 차려. 최정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꿈이었을 수도 있어. 늙으면 이상한 꿈도 꾸는 법이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생생했다. 그 목소리에 떨림, 절망, 간절함. 연기할 수 없는 진짜. 정수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다. 작은 원룸형 구조. 거실 겸 침실. 작은 주방. 화장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 아니, 혼자 죽기에 딱 좋은 크기.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걷었다. 어제 널어둔 수건과 속옷. 바람에 말라 뻣뻣해진 304호 할머니.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고개를 내밀었다. 204호에 사는 김영자 씨였다. 역시 혼자 사는 70줄의 과부.
남편은 10년 전 뇌졸중으로, 자식들은 해외로 이민 가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네, 영자 씨. 정순이 대답했다. 아래층에서 소음 신고 들어왔다는데. 혹시 304호에서 무슨 소리 안 났어요? 밤에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소음이요? 네. 203호 젊은 부부가 관리실에 얘기했대요. 새벽에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심하게 났다고. 천장에서. 위층인 304호 아니냐고.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요. 영자 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 그럼 위층인 404호에서 났나? 근데 거기 비어 있잖아요. 아무도 안 사는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요즘 이 아파트가 좀 이상해요. 영자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사람들 하나둘 이사 가고 30년 된 건물이니 그럴 만도 하지만 재건축이요? 네. 건물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곧 안전 진단 들어온대요. 통과 못하면 철거될 수도 있고.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영자 씨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다. 전세 살면 쫓겨나는 거고 분양받자니 돈이 어디 있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이 집도 전세였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인 작은 보험금으로 얻은. 이마저 계약이 끝나면 갈 곳이 없었다. 근데 영자 씨가 더 목소리를 낮췄다. 주변을 살피는 눈빛. 여기 예전에 사건 있었던 거 아세요? 정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사건이요? 한 15년 전. 그때 여기서 여자애 하나가 실종됐대요. 16살이었나? 고등학생. 이 아파트 살던 애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다가 사라진 거래요. 정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박지은. 그 이름. 경찰이 뒤졌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CCTV도 없던 시절이고 목격자도 없고 미제 사건으로 남았죠. 그게 304호하고 관련 있어요? 영자 씨가 정순을 빤히 쳐다봤다. 왜요? 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정수는 얼버무렸다. 궁금해서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고 옛날부터 사는 1층 할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영자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그 애가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이 아파트 계단이었대요. 3층. 누가 봤대요? 저녁 6시쯤. 교복 입고 계단 올라가는 거. 3층.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그 뒤로는 아무도 못 봤대요. 집에도 안 들어갔고 부모님이 밤새 찾아다니고 경찰 신고하고 난리가 났었죠. 정수는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다들 이 아파트를 꺼린대요. 흉가 취급하는 거죠. 가격도 그래서 싼 거예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나 사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안 와요. 영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 한숨을 쉬었다. 저도 갈 데가 없어서 사는 거지만 가끔은 소름 끼쳐요. 밤에 혼자 있으면 복도에서 발소리 같은 거 들릴 때도 있고. 발소리요? 네. 특히 3층 복도. 새벽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근데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어휴.
괜히 무서운 얘기했네. 미안해요. 정순 씨. 영자 씨가 손을 흔들었다. 그냥 동네 괴담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영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정수는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아래로 보이는 놀이터, 녹슨 그네와 시소, 아무도 놀지 않는 이 아파트에는 아이들이 없었다. 다들 늙은 사람들뿐. 도와달라던 그 목소리, 소녀의 목소리. 박지은, 15년 전 실종된 16살 소녀. 우연일까?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75해를 살면서 그녀가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에 우연 같은 건 없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 그날 오후 정수는 관리실을 찾아갔다. 아파트를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낡은 계단은 삐걱거렸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형광등,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중간쯤 정수는 멈춰 섰다. 이곳, 바로 이 계단에서 박지은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곳.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특별한 건 없었다. 그냥 평범한 아파트 계단. 하지만 뭔가 느껴졌다. 설명할 수 없는 한기, 슬픔 같은 거. 그녀는 계속 내려갔다. 관리실은 1층 끝에 있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남자가 보였다. 정순이 문을 두드렸다. 네? 문이 열리고 관리실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피곤한 얼굴. 담배 냄새. 실례지만 이 아파트 예전 기록 같은 거 있나요? 정순이 물었다. 무슨 기록이요? 15년 전쯤 여기 살던 사람들 기록이요. 304호에 누가 살았는지. 아저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경계하는 눈빛. 왜 그걸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304호에 사는데 집이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벽에서 소리가 난다고. 소녀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 미친 노인네 취급받을 게 뻔했다. 아니, 그냥 집이 오래된 것 같아서요. 언제 지어졌는지, 누가 살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아저씨는 한참 정순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나이 드셨는데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10년 전 기록은 다 폐기됐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리고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304호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제발요. 저는 알아야 해요. 아저씨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담배를 한 대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고 그냥 물고만 있었다. 제가 여기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그 일도 알죠. 박지은이라고 16살 여학생이었어요. 2010년 11월 3일에 실종됐죠. 304호하고 무슨 관계가? 그 애는 804호에 살았어요. 8층. 근데 아저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실종되기 전날 밤 그 애가 304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어요. 정수는 숨을 참았다. 1층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봤대요. 교복 입은 여학생이 304호 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대요. 몇 번이고 벨을 누르고
그때 304호엔 누가 살았어요? 아저씨는 담배를 빼서 재떨이에 놓았다. 아무도 안 살았어요. 공실이었어요. 정순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럼 왜 그 애가? 모르죠. 경찰도 그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공실인 304호 앞에 있었는지, 누구를 기다렸는지.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을 바라봤다.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 그리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경찰한테도 안 한 얘긴데. 정수는 숨도 쉬지 않고 기다렸다. 그날 밤 저도 봤거든요. 그 애를. 뭐라고요? 밤 11시쯤이었어요. 관리실에서 마감하고 나오는데 3층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울고 있는 것 같은. 올라가 봤죠. 아저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거기 그 애가 있었어요. 계단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교복이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래서요? 제가 다가가려는데 그 애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망쳤어요. 304호 쪽으로. 제가 따라갔는데 복도가 너무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다 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304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다고요? 네. 분명 공실인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쓸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이 웃는 소리. 아니, 웃는 게 아니라 뭐랄까, 비명 같은.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문을 닫고 도망쳤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304호를 확인했는데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경찰한테는 어떻게 말해요? 귀신 봤다고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저씨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그날 밤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저도 사라졌을 것 같았어요. 그 애처럼. 정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뒤로 304호는 어떻게 됐어요? 한동안 비어 있었죠.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그러다 5년 전쯤 한 젊은 부부가 들어왔어요. 싸다고. 근데 석 달 만에 야반도주했어요. 왜요? 밤마다 소리가 난다고. 벽에서. 그 뒤로 몇 명 더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할머니가 10번째예요. 들어온 사람이 10번째. 정수는 현기증이 났다. 할머니. 아저씨가 정순의 손을 잡았다. 나가세요. 계약 파기하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그것이 진실이었다. 이곳을 떠나면 갈 곳이 없었다. 돈도, 연줄도, 아무것도 없는 75 노인네. 그리고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는 그 애를 도와줘야죠. 아저씨는 정순을 한참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이것뿐이에요. 그는 서랍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304호 예비키예요. 혹시 필요하실지 몰라서. 정수는 열쇠를 받았다. 차갑고 무거웠다. 그녀는 관리실을 나왔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의 그림자가 아파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304호로 돌아가는 계단을 오르며 정수는 생각했다. 왜 하필 자신일까? 왜 그 목소리가 자신에게 들린 걸까? 그리고 깨달았다. 아무도 듣지 않는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만 들린다는 것을. 세상에게 버림받은 소녀의 울음은 세상에게 잊혀진 노인에게만 닿는다는 것을. 정수는 304호 문을 열었다. 집은 어두웠다. 그리고 차가웠다. 그녀는 벽을 바라봤다. 저 벽 너머 박지은이 있다. 기다리고 있다. 15년 동안 기다려. 지은아. 정수는 작게 속삭였다. 내가 꼭 찾아줄게. 내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이 깊어갔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3시. 정수는 침대에 앉아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들지 않았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손에는 관리인이 준 예비 열쇠.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는 오래된 손전등과 드라이버, 망치, 남편이 쓰던 공구함에서 꺼낸 것들. 또 시작됐다. 어김없이. 하지만 오늘 정수는 다르게 반응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벽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똑같이 벽을 두드렸다. 또 대답하듯 벽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또 지은아, 나야. 어제 그 할머니 들려. 정순이 벽에 대고 말했다. 침묵.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 할머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근데 내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 이 벽 속이야? 아니면 다른 곳? 벽 속. 아니에요. 더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정수는 손바닥을 벽에 완전히 붙였다. 벽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긴 침묵. 그리고 그 느끼는 소리.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날 밤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누가? 모르는 남자. 304호에 잠깐 와달라고. 엄마 친구라고. 선물이 있다고.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6살 소녀를 속인 악마. 그래서 갔구나. 304호. 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다. 공포의 진리. 문이 저절로 닫혔어요. 그리고 바닥이 열렸어요. 바닥이? 네. 거실 바닥. 타일이 사각형으로 열리면서 아래로 계단이. 정순의 눈이 커졌다. 바닥 아래 비밀 공간. 그 계단으로 내려갔어? 아니요.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밀었어요. 떨어졌어요. 너무 깊었어요. 계단이 어둡고 좁고. 소녀의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흘렀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갇혀 있었어.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분노. 75해를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분노. 지은아, 들어.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 공간을. 너를 꺼내줄 거야. 할머니, 위험해요.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 목소리가 갑자기 공포에 질렸다. 오고 있어요. 또 내려와요. 계단으로. 멈춰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소리가 끊겼다. 완전한 정적. 지은아. 정순이 벽을 두드렸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거실을 바라봤다. 바닥, 타일 바닥. 낡고 오래된 회색 타일. 균열이 가고 얼룩진. 어딘가에 입구가 있다. 지하로 내려가는. 정수는 손전등을 켜고 거실 바닥을 살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타일 하나하나를 만졌다. 관절이 아팠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새벽 5시가 넘어서 정수는 발견했다. 부엌 옆 싱크대 근처 바닥. 타일. 내 장이 이어진 곳. 다른 곳보다 약간 어두운 색. 그리고 타일 사이 틈새가 다른 곳보다 넓었다. 정수는 드라이버를 틈새에 집어넣었다. 힘을 주어 들어 올렸다. 이 타일이 움직였다. 한 장이 아니라 내 장이 한꺼번에. 마치 하나의 덮개처럼. 정수는 숨을 참았다. 타일을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팔이 떨렸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 올렸다. 그리고 봤다. 어둠. 바닥 아래. 정사각형으로 뚫린 구멍. 그리고 그 안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아래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이. 정순의 손이 떨렸다. 손전등을 구멍 안으로 비췄다.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다.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 벽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뭔가 썩은 냄새, 죽음의 냄새. 정수는 망설였다. 내려가야 하나. 75의 노인이 이 어두운 구멍 속으로.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정했다. 정수는 손전등을 입에 물고 조심스럽게 구멍 속으로 발을 내딛었다. 계단이 미끄러웠다. 한 발. 난간도 없었다. 벽을 짚으며 내려갔다. 10계단, 20계단.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습했다.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30계단쯤 내려갔을 때 정수는 멈췄다. 앞에 뭔가 보였다. 계단 끝. 그리고 작은 공간. 그녀는 마지막 계단을 내려섰다. 좁은 방이었다. 아니, 방이라기보다는 감옥. 가로 세로 3미터 정도. 천장은 낮았다. 콘크리트 벽. 환기구도. 창문도 없는. 그리고 그곳에 정수는 손전등을 들었다. 벽 한쪽에 쇠사슬이 걸려 있었다. 녹슨 쇠사슬. 그리고 그 옆에 바닥에 뼈. 작은 뼈들. 희미한 옷감 조각. 학생복처럼 보이는. 정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지은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정수는 황급히 돌아섰다.
손전등을 계단 쪽으로 향했다. 한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얼굴, 평범한 옷차림, 손에는 랜턴. 남자가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며 정순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할머니, 여기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정수는 일어서려고 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당신이 지은 일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만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죠. 15년 동안. 이 아파트는 제 작품이에요. 작품. 네. 완벽한 사냥터. 아무도 모르는 지하 공간. 건축할 때 제가 직접 설계했죠. 저는 이 아파트 시공사 직원이었거든요. 정순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경찰에 신고하시게요. 남자가 비웃었다. 할머니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정수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벽이 등을 막았다. 처음엔 젊은 여자들만 데려왔는데 요즘은 노인분들도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할머니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은 사라져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죠. 이 미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미친 거죠. 사람들을 함부로 버리는,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저도 그랬어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혼자 집에서.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죠.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저조차도. 정수는 남자의 눈을 봤다. 광기, 슬픔, 분노, 모든 것이 뒤섞.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 죄 없어요? 남자가 소리쳤다. 다들 죄가 있어요. 외면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칼. 작지만 날카로움. 정수는 숨이 막혔다. 이곳에서 죽는구나. 75. 여기까지였구나.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어머니가 알면 슬퍼할 거예요. 남자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아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닥쳐요. 저도 어머니예요. 5 아이를 키웠어요. 제 아이가 만약 이런 짓을 한다면 차라리 제가 먼저 죽고 싶을 거예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은 어머니의 슬픔을 핑계로 쓰고 있어요. 진짜 이유는 당신 자신의 외로움이잖아요. 아무도 당신을 안 봐줘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정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저도 외로워요.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해요. 세상은 저를 쓸모없는 노인네로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해치진 않아요. 할머니는 달라요. 안 달라요. 정순이 소리쳤다. 75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냈다. 우리 모두 외롭고 무시당하고 아파요. 하지만 그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순 없어요. 남자가 비틀거렸다. 칼을 든 손이 떨렸다. 저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숨어 사는 거잖아요. 정수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천천히 두려움을 억누르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수하세요. 이 아이들을 제대로 된 곳에 묻어주세요.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세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미 늦었어요. 전 이미 그때였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계단 위에서 목소리. 손전등 빛들. 남자가 황급히 계단을 봤다. 정순도 고개를 들었다. 경찰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서너 명. 어떻게?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정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 작은 휴대폰. 남편이 쓰던 오래된 폴더폰. 통화 버튼이 눌러져 있었다. 그녀는 내려오기 전에 112에 전화를 걸어놨던 것이다. 통화 상태로 모든 대화가 녹음됐다. 남자가 정순을 봤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안도.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남자는 무릎을 꿇었다. 경찰들이 남자를 체포했다. 수갑 차는 소리. 미란다 원칙을 잇는 목소리. 한 젊은 경찰이 정순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정순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다만 그녀는 바닥에 뼈들을 봤다. 이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줘야 해요. 가족들에게.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할머니 덕분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 그 말이 정순의 가슴에 와닿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봤던가.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경찰들은 정순을 부축해 계단을 올라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304호로 올라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다. 벽에서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은아. 정순이 벽에 손을 댔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다.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정수는 창가로 가서 앉았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일주일 후 뉴스가 나왔다. 청운아파트 연쇄 실종 사건의 진실. 75 노인의 용기가 15년 미제를 해결했다는. 정순의 집 전화기가 울렸다. 엄마, 큰아들 목소리였다.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괜찮아. 정순이 웃었다. 엄마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신경을 못 써서.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봤다. 아파트 앞에 분향소가 차려져 있었다. 박지은과 다른 희생자들을 위한. 사람들이 꽃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정순의 집 쪽을 올려다봤다. 50대 여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지은의 어머니였다. 정순도 창가에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늦어서. 하지만 결국 해냈다고. 당신 딸을 잊지 않았다고.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한 소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교복 입은 16살 소녀. 고마워요, 할머니. 이제 저 집에 갈 수 있어요. 소녀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정수는 꿈속에서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새벽 3시. 더 이상 벽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304호는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그리고 75 노인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건 용기였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정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마다 현관 앞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감사 편지들, 낯선 사람들의 선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받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75 평생 이렇게 주목받아 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게 됐다. 자신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사는 가지 않았다. 304호에 그대로 머물렀다. 지하 공간은 경찰이 봉쇄했고 더 이상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밤은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이 넘는 하얀 봉투. 손으로 쓴 주소. 찢어 열었다. 편지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최정순 할머니께. 저는 명수동에 사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73입니다. 뉴스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노인 3분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가출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되기 전 다들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누가 자꾸 찾아온다고, 복지사라고 하면서.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무섭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일 것 같습니다. 편지 끝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정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또다시, 또 다른 사건. 전화를 걸어야 할까? 경찰에, 아니면 자식들에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경찰은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일은 같은 처지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정수는 외투를 걸쳤다. 명수동 해맑은 아파트. 청운 아파트보다 더 낡았다. 40년은 된 듯한 낮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유리창. 정수는 5층까지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인 듯 밧줄이 쳐져 있었다. 무릎이 아팠다.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502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왜소한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7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허리, 불안한 눈빛. 이순희 씨. 정순이 물었다. 최정수. 할머니? 여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셨어요. 정말 오셨어요. 순이는 정순을 얼싸안았다. 떨고 있었다. 오래 참아온 두려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어서요. 좁은 집이었다. 청운 아파트 304호보다 더 작았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가전제품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차 드릴게요. 순이가 부산하게 움직였다. 괜찮아요. 앉아요. 순이 씨. 정순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얘기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이는 한숨을 쉬고 앉았다. 작년 봄부터예요. 602호 할아버지가 먼저 사라지셨어요. 74이셨죠. 혼자 사셨고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는 했죠. 근데 경찰이 뭐래요? 치매 있으신 분이 가출한 거래요. 찾다가 못 찾고 미제로 남았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 실종은 항상 그렇게 처리된다. 가출, 치매, 자살. 그 다음 달에 403호 할머니가 사라지셨어요. 79. 이분도 혼자 사셨어요. 그분도 치매가. 아니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멀쩡하셨어요. 정신도 또렷하시고. 근데 사라지기 일주일 전쯤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요? 복지사가 자꾸 찾아온다고. 정부에서 노인 돌봄 사업한다면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반찬도 갖다 준다고. 너무 친절하다고. 정순의 귀가 쫑긋했다. 그 복지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래요. 30쯤 돼 보이는. 잘생겼대요. 말도 잘하고. 이름은 김민수라고 했대요. 근데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사라진 후에 구청에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람 없대요. 김민수라는 복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순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한 분 더 사라지셨어요. 304호 할아버지. 76. 이분도 그 복지사를 봤대요. 사라지기 전에 순이 씨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고였다. 한 달 전부터요. 초인종 누르고 찾아와요. 처음엔 안 열어줬어요. 무서워서. 근데 자꾸 와요.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려요. 뭐라고 해요? 할머니 건강이 걱정된다고. 혼자 사시면 위험하다고. 정부에서 무료로 돌봐준다고. 믿으라고. 정수는 주먹을 쥐었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수법. 비열하고 치밀한. 어제 순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문을 열어줄 뻔했어요. 너무 외로웠고 아프고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해서. 근데 뉴스에서 할머니 얘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렸죠. 정수는 순이의 손을 꽉 잡았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 어떡하죠? 그 사람이 오늘도 왔어요. 아까 할머니 오시기 1시간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일 꼭 문 열어달라고. 중요한 서류가 있다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정수는 생각에 잠겼다. 내일 다시 온다. 순이 씨, 내일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 사람이 오면 제가 문 열어줄게요. 네? 위험해요. 괜찮아요. 정순이 미소 지었다. 이번엔 준비를 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수는 순이의 집 안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경찰 2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정순이 직접 연락한 형사들. 청운 아파트 사건을 담당했던.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젊은 형사가 무전기로 물었다. 걱정 마요. 난 괜찮아요. 정순이 작게 대답했다. 순이는 침실에 숨어 있었다. 떨고 있었다. 2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0 초반, 깔끔한 정장, 친근한 미소, 손에는 서류 가방. 안녕하세요, 순이 할머니. 남자가 말을 멈췄다. 정순을 봤다. 누구세요? 나는 이 집 친구예요. 정순이 차분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당황, 경계. 저는 구청 복지과에서 나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할머니 건강검진 관련해서. 구청 복지과요? 정순이 웃었다. 신분증 좀 볼까요? 남자가 굳었다. 신분증이요? 네. 공무원이시면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다. 신분증처럼 보이는. 정순이 받아들었다. 자세히 봤다. 이거 가짜네요. 뭐라고요? 사진이 붙여진 거예요. 라미네이팅도 거칠고. 그리고 정순이 신분증을 뒤집었다. 홀로그램이 없어요. 진짜 공무원증에는 홀로그램이 있죠.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내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30년. 정순이 차갑게 말했다. 가짜는 한눈에 알아봐요. 남자가 뒤로 물러섰다. 도망치려는. 하지만 계단에서 두 형사가 올라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남자는 체포됐다. 저항도 못했다. 서류 가방을 열어보니 각종 위조 서류들, 그리고 노인들의 도장들, 통장 사본들. 할머니, 대단하십니다. 형사가 감탄했다. 어떻게 가짜인 걸 아셨어요? 이 나이 먹도록 산 게 되지 않았어요. 정순이 웃었다. 세상 경험이 있으니까. 남자는 끌려가면서 소리쳤다. 노인들은 쉬운 타겟이에요. 외롭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안 찾아와요. 조금만 친절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정순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뺨을 때렸다. 철썩. 남자가 멍하니 정순을 봤다.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요. 정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우리도 생각해요. 판단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우리는 당신네들보다 오래 살았고 더 많이 봤고 더 현명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정수는 또 다른 편지들을 받았다.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제보. 그녀는 모든 편지를 읽었다. 하나하나. 그리고 결심했다. 정수는 지역 복지센터를 찾아갔다. 실례지만 저는 노인 범죄 예방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센터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할머니가요? 네. 저 같은 노인이 무인들을 제일 잘 이해하니까요. 그리고 정순이 미소 지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죠. 그렇게 시작됐다. 정수는 시니어 가디언즈라는 자원봉사 모임을 만들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방문하고 사기를 예방하고 서로를 돌보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다. 일주일 뒤에 20명, 한 달 뒤에 50명. 모두 외로웠던 노인들,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수호천사가 됐다. 정순의 휴대폰에 매일 전화가 왔다. 도움 요청, 제보, 감사 인사.
그리고 어느 날 서울시장이 직접 찾아왔다. 최정순 어르신, 서울시 명예시민안전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었다. 75에 받는 첫 번째 명함. 저 같은 노인이 괜찮을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시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어르신이야말로 이 도시가 필요로 하는 분입니다.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가지신. 그날 밤, 정수는 304호 창가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엄마, 신문 봤어요. 시민안전위원이라니. 자랑스러워요. 그래? 정순이 웃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를 짐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는 영웅이셨네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정수는 벽을 쳐다봤다. 304호의 그 벽. 지은아, 봤지? 할머니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가슴에 퍼졌다. 그녀는 75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니, 진짜 삶을 시작했다. 세상은 노인을 약자로 봤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하지만 정수는 증명했다. 노인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고. 노인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나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고 순수한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겨울은 이제 막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6개월이 흘렀다. 시니어 가디언즈는 이제 전국 조직이 됐다.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광주까지. 회원 수 3,000명. 모두 60 이상의 노인들. 그들은 서로를 방문하고 사기를 예방하고 외로움을 나눴다. 누군가 이틀 이상 연락이 없으면 바로 확인했다. 의심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면 서로에게 알렸다. 언론은 이를 실버 혁명이라고 불렀다. 노인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시대. 정수는 그 중심에 있었다. 76이 된 그녀는 매일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다.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요양원, 어디든 갔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세상이 우리를 약하다고 말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무기가 있습니다. 경험, 지혜, 그리고 서로. 청중석의 노인들이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들이 가치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하지만 정수는 지쳐가고 있었다. 무릎은 더 아팠다. 매일 진통제를 먹었다. 허리도 자주 삐끗했다. 밤에는 숨이 차서 잠을 설쳤다. 엄마, 병원 가셔야 해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요즘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변한 것이 없다. 괜찮아. 바쁘거든. 엄마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안 쓰러져. 정순이 웃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정수는 304호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음 주 국회 청문회 자료, 노인 범죄 예방법 개정을 위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밤 11시. 누가 이 시간에.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밖에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30 초반.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 최정수. 할머니세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었다. 저는 박지은의 언니예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지은. 그 이름. 들어와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지은이가 남긴 거예요. 뭔데요? 일기장이에요. 경찰이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돌려줬어요. 사건이 종결됐으니까. 정수는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15년 전 소녀의 마지막 기록. 왜 이걸 저한테? 할머니가 읽어주셨으면 해서요. 지은이의 마지막 말을. 지연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평생 지은이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정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은이는 용감한 아이였어요. 할머니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돌아간 후 정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분홍색 표지, 군데군데 얼룩진, 소녀다운 글씨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2010년 11월 2일. 실종 전날. 오늘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 304호 앞에서. 엄마 친구라고 했다. 선물이 있다고. 내일 다시 오래. 뭔가 이상했다. 눈빛이 무서웠다. 가지 말아야 하나. 근데 엄마 생신 선물이라는데. 어떡하지? 그게 마지막이었다. 정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만약 그날 누군가 지은이의 불안을 알아챘더라면,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그녀는 결심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더 많은 노인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지켜야겠다고. 일주일 후. 국회 청문회장. 정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국회의원들, 언론, 방청객, 증인. 노인 범죄 예방법 개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물었다. 정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확고했다. 노인은 약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 사회는 노인을 약자로 만듭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다. 범죄자들은 그걸 압니다. 노인이 외롭다는 것을, 누구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사라져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노린 겁니다. 정수는 서류를 꺼냈다. 작년 한 해 무인 대상 범죄는 3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해결된 건 30%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노인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요. 치매라고, 착각이라고, 예민하다고 치부합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겐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순의 눈이 빛났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지키는 시스템. 그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서, 의원석에서. 그날 법안은 통과됐다. 만장일치 후 정수는 국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봄 하늘, 따뜻한 바람. 해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다. 시야가 흐려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할머니! 누군가 소리쳤다. 정수는 쓰러졌다. 병원 침대. 정수는 눈을 떴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엄마. 큰아들이 달려왔다.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병원이에요. 쓰러지셨어요. 과로래요. 심장도 안 좋고. 의사가 들어왔다. 60대 남자. 진지한 표정. 환자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활동을 줄이셔야 해요. 얼마나요? 최소 6개월은 쉬셔야 합니다. 아니면 의사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정수는 알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알겠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멈추지 않겠다고. 일주일 후 정수는 퇴원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마, 제발 쉬세요. 작은 딸이 울었다. 쉬면 죽어. 정순이 웃었다. 움직여야 살아. 할 일이 있어야 살아. 그녀는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수는 후계자를 키우기 시작했다. 젊은 노인들, 60대 초반, 70대 초반, 아직 건강한 이들, 여러분이 이어가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혁명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해요. 그들은 배웠다. 정순에게서 용기를, 지혜를, 연대를. 석 달 후 시니어 가디언즈는 정순 없이도 돌아가기 시작했다. 각 지역에 리더가 생겼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정수는 이제 조언자 역할만 했다. 뒤에서 지켜봤다. 어느 가을날 저녁 304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순이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 뒤로 수십 명의 노인들. 정순 씨. 순이가 환하게 웃었다. 깜짝 파티예요. 노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음식을 들고, 꽃을 들고, 선물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정순이 당황했다. 감사 파티요. 정순 씨 덕분에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다. 8순이 넘어 보이는. 저는 작년까지 아무 의미 없이 살았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렸죠. 근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뻐요. 오늘 누구를 도울까? 뭘 할까? 생각하면서 잠이 깨요. 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저는 자식들한테 짐이었어요. 요양원 보내려고 했죠. 근데 이제는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해요. 엄마가 봉사활동 한다고. 정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고마운 건 우리예요. 순이가 정순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준 건 목적이에요. 가치예요. 존재 이유예요. 그날 밤 정순의 작은 집은 웃음과 온기로 가득 찼다. 노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를 나눴다. 75, 80, 85. 나이는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빛나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그날 밤 늦게 모두가 돌아간 후 정수는 창가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 아름다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 박지연이었다. 지은이의 언니,
할머니, 오늘 지은이 무덤에 다녀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덕분에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자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벽을 쳐다봤다. 304호의 그 벽. 지은아. 정순이 속삭였다. 봤지? 내가 헛되이 떠나지 않았어.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도 살았어. 진짜로. 75에 처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알았어. 고마워. 지은아. 내 삶의 의미를 줘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정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자신의 일기장. 오늘부터 쓰기 시작한 2025년 10월 2일. 맑음. 오늘 내 친구들이 찾아왔다. 감사 파티라며. 나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76해를 살았다. 대부분은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 자식, 손주들. 내 꿈은 없었다. 내 목소리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산다. 내가 원하는 걸 한다.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 내일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혼자 사신다고. 무릎이 아프다. 심장도 약하다. 아마 오래 못 갈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첫별이 떴다. 반짝이는 빛. 그녀는 생각했다.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했다. 육체가 죽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잊을 때. 하지만 정수는 알았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삶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304호의 밤은 고요했다. 더 이상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정순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힘차게, 당당하게. 76해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으로. 새벽까지 그녀는 앉아 있었다. 내일을 계획하며, 다음 주를 상상하며, 남은 인생을 꿈꾸며.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 최정순. 76살. 오늘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러 간다. 세상이 외면한 목소리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소중해요. 당신의 목소리. 내가 들어줄게요. 그렇게 그녀의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하루였다.